몽골과 카자흐스탄의 협력은 지정학적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러시아의 지배력 약화에 따른 지역 균형의 재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폴고블 유라시아 전문가의 관찰은 이러한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이 러시아를 우회하여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개발함으로써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대안적 경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내의 알타이 공화국 같은 자치공화국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몽골과 카자흐스탄이 지리적 및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국가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고도 서로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면 그들의 상호 무역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무역 루트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몽골과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대한민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철도 노선이 완성되면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로 가는 새로운 무역 경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한국의 수출입에 있어 러시아를 경유하는 현재의 경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무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유라시아 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철도 노선의 구축은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역의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에 대한 대안적인 경로와 연계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외교 무대에서 소위 요즘 말로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몽골을 처음으로 방문하는가 하면 한미롱 3국 외교 당국자들이 삼각동맹의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내륙 국가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하필 중국과 러시아라는 부분은 몽골에게 더욱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몽골과 카자흐스탄 더 나아가서 유럽의회 보수당 진영에서 몽골의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또 다른 국경 출로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아주 먼 미래의 국가 비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내년도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올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놀랍게도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험이 될 수 있어 여러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몽골의 새로운 국경 만들어지나. 현재 유럽의회 보수진영 ECR 측에서는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이라는 조직과 함께 새로운 러시아의 미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는 바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러시아 연방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알타이산이라는 해발고도 4,500m가 넘는 산이 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존재감이 큰 산입니다. 혹자는 이 지역을 기준으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 즉 언어 문법적 순서가 같은 터키어, 몽골어, 퉁구스어, 한국어, 일본어의 시작 지점으로서 알타이 지역이 우랄알타이 계통의 문화권의 시작점이 아닐까 추측 거론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고조선의 뿌리가 되는 홍삼 문화가 발견된 유하강 일대가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의 출발 지점과 관련성이 높다는 학계의 의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알타이 지역은 역사 언어 최근에는 군사 지정학자들이 주록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바로 몽골이 새로운 육상 출로를 얻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회 ECR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는 알타이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시기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푸틴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과거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그 소련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라고는 많은 사람들은 소련 해체 직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당장 닥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중 유력한 지역이 바로 알타이 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몽골에게 새로운 육상 출로를 열어줍니다. 알타이 공화국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면 몽골은 알타이 공화국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럽 방면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과 몽골 두 나라가 카자흐스탄 콩골 수교 30주년 국제회의로 몽골 외무부 청사에서 개최됐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양국이 알타이 산맥을 기준으로 새로운 운송 경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알타이 공통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속망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앞서 언급한 유럽의회 보수진영 측이 내놓은 알타이 공화국 분리독립론과 연계되어 몽골 알타이 공화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지중해 방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분류망 구축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몽골의 새로운 철도 노선 구상. 몽골과 카자흐스탄 양국은 지난 2022년 12월 양국 수교 30주년 회의를 개최하면서 알타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한몽골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알타이, 몽골로 연결되는 친서방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는 미군이나 나토군, 같은 서방의 군대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며 미 달러화 기준의 서방 자본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어 막대한 무가 이 지역에 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석유 등을 수입하기에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 말 뜻은 그동안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무기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서방 진영 국가의 군대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중러의 눈치를 보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서방 진영의 힘을 끌어들이기에 용이해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몽골 민족의 대중흥이 다시금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1000만에서 1600만 명가량의 몽골 민족을 규합한 새로운 친서방 민주주의 민족국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루트를 방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C5 플러스 차이나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친중국 국가로 포섭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카프카스 지역, 즉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공략하여 이 유라시안의 새로운 교통망을 끊어놓기 위한 전략에 지속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노선 축선상에 위치한 조지아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가입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러시아 진영에 참여한 상황이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아르메니아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의 충돌의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또 카자흐스탄도 현재 친중국의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22년부터 조금은 달라지는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카자흐스탄이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논의하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2023년 2월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서 안보 에너지 협력에 함의를 하면서 주 카자흐스탄 미군 기지 건설이 눈앞에 온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은 바로 알타이 공화국입니다. 알타이 공화국은 과거에도 몽골계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문동이 활발했던 지역인 만큼 우크라이나 종전 포스트 푸틴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러시아에서 새롭게 독립국가로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몽골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친서방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세 번째, 한국의 중요한 이유. 이 노선이 한국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세계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경제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경제권이 발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과도하게 추운 날씨이며 러시아의 비민주주의 체제 지역을 관통합니다. 반면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더욱 가까운 노선이 바로 몽골 알타이 카자흐스탄을 지나는 라인입니다. 즉 만주에서의 변수, 한반도 통일에서의 번수만 해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연해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더욱 가까운 오리엔탈 특급 열차의 수혜를 임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터키의 아나돌리아 반도 한반도가 서방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유통하는 새로운 특상 경제의 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가장 유력한 노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번째, 터키에서의 변수. 터키는 최근 에르도안 행정부의 30년 장기 독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친중국 친러시아에 좀 더 힘이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터키에 미군 기지가 있고 나토의 회원국으로서 터키가 서방 진영에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터키의 민족주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민족주의 현상은 파시즘과 결무될 수 있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르도안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나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에서의 민족주의, 특히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작, 우즈벡 통을 아우르는 민족주의가
친서방화만 이뤄지게 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즉 범터키 진영의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친서방 자유주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의 갈등에서 잘 나타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각각 친서방 친러시아의 국가입니다. 범투르크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로서 터키와 아주 친한 나라입니다. 친서방과 범투르크주의가 잘 섞여 오히려 서방 세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모양새를 떼며 아르메니아의 친러시아 세력을 퇴치하는 데에 어느 정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에르도안 행정부의 친중국 친러시아 주의가 거대한 우려와 터키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기대한 무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번패 주통골 미군 기지, 카자흐스탄에 미군 기지가 세워지고 알타이 공화국이 독립하고 몽골이 새로운 출로를 얻게 된다면 자국의 안보를 얻기 위해 몽골은 분명히 주몽골, 미군 기지를 설림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국머리 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경계하는 사방포 위망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주의 지정학적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내몽골의 몽골로의 흡수 통일 통해 몽골 민족의 통일국가, 이업 달성에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반도의 옛꽃도 회복 즉 단도 영유권 발안 통해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지금 한국 내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하며 특히 최근 유럽의회 보수진영, ECR 측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필요하면 그들과의 점측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이 같은 이틀과 교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사할린에서의 과거 일본 고토 회복, 또 남쿠릴 열도의 북방 고토 회복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국제적인 아젠다화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하며 자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작은 시민단체들에서부터 세밀한 지원과 교류 및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연 한국은 유라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류 보편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한국이 사막을 변화시키자 몽골 대통령이 놀라운 결단을 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13일 한국에 있는 도시 수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몽골 정부는 한국에만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나비효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수원시와 시민들이 한 그루씩 10년 동안 꾸준히 몽골에 나무를 심어 만든 수원시민의 숲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동북아시아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심어진 나무는 주민의 삶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를 심은 몽골인들의 인식도 변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 수원시민으로 꾸린 봉사단과 수원시 공직자 등 17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 에르덴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에는 한국나무병원협회와 수원시도시 수편합회 등에 소속된 나무와 숲, 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몽골을 찾은 까닭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10여 년간 장기 프로젝트로 만든 수원시민의 숲의 상태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몽골 수원시민의 숲은 수원시와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꾼 곳입니다. 10년간 공공과 민간의 노력이 한 군데 모인 대장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숲처럼 산속의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지진 않았지만 100하에 이르는 너른 평지의 작은 나무와 풀들이 뒤덮인 풀밭입니다. 풀과 나무로 푸르게 덮인 헌재의 모습과 달리 10년 전 이곳은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변해 심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빠르게 풀밭이 파괴돼 유목 생활을 하던 주민들이 환경난민으로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고 국제기구의 환경대응에 발맞추고자 이곳에 10년간 모두 10만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수원시민의 숲에 심은 나무는 현재 5만 4천여 그루가 살았다고 파악됐습니다. 2020년 생존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셈인데 이는 나무 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안정돼 자리를 잡았음을 뜻합니다. 더욱이 비타민 나무는 스스로 번식해 나무를 심을 때보다 많게는 20%가량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포플러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싹이 튼 어린 나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 전문가가 진행한 땅 조사 결과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 지역의 땅이 바깥 땅의 견저 습도가 높고 상도 pH 역시 외부에 비해 평균치가 낮았습니다. 나무 가꾸기 사업 덕분에 오랜 기간 가축의 출입이 차단되고 나무와 풀이 활발하게 자라면서 땅 상태가 중화진 것입니다. 한국나무병원협회는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는 지역의 땅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유기물층의 발달이 시작돼 토양 미생물 활력이 강해져 땅의 화학성과 물리성이 점차 나아진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막이 푸른 풀바르로의 변화를 가져온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이 태어난 시기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구가 더워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환경 수도를 꿈꾸던 수원시는 몽골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 곧 수원의 문제라고 여기고 민간협력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헌지를 직접 찾아 환경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10하씩 10년간 모두 100하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을 이골 휴먼 콩골 사업단이 3월 창립됐고 수원시민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몽골 헌지에서는 건조한 모래 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튼튼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국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NGO 푸르나시아와 함께였는데 염소와 말 같은 가축의 피해를 막으려고 울타리 작업도 함께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첫 나무 심기 행사는 2011년 5월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사업단과 수원 지역 대학생 봉사자 등 42명이 구덩이를 파고 방폭립으로 쓰일 비술나무와 포플러, 버드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주민 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얼매가 얼리는 나무도 같이 심었고 9월에는 헌지 실태조사단을 보내 나무의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2012년에도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관계시설과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을 다진 수원시는 2013터부터 2016년 4년간 해마다 5월이면 규모가 아주 큰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2만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 2016년 10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일찍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2017년부터는 수원 시민의 숲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무 생존을 높이려고 자동관수 시설을 두리고 묘목장과 퇴비장도 설치해 조립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몽골 국영방송 등 헌지 매체에 따르면 수원시와 시민들은 몽골에 단순하게 풀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희망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100하 규모의 수원 시민의 숲은 500만 평방미터의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는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숲 가꾸기 사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성공률을 높이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오랜 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년간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인 덕분에 기술력은 높이고 시행착오는 낮춰 몽골이 사막으로 바뀌는 이를 막는 사업이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몽골 정부 주도로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 심기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원 시민의 숲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비타민 나무로 알려진 차차르강과 우우린 누드 등 열매로 소득을 올릴 만한 나무들이 7만 7천여 그루에 이르러 주민들은 이를 활용해 수익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는 헌지 인력을 고용하고 양묘장을 운영해 어린 나무를 팔아 돈이 되는 원천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숲을 관리하려고 조성한 하늘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잘 자란 나무가 사막으로 변하는 상황을 막아주고 있다며 이는 사막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수원 시민들에게도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봉사단과 시민들은 그동안 사막으로 변해가는 몽골 이야기를 흘려들곤 했는데 몽골에서 나무를 심으며 마음속에 환경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심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인해 수원시와 몽골의 협력관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터부터 7일 한국을 찾은 강투무르 룩덴도르치 몽골 환경부 차관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찾아 수원 시민의 숲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수원시가 몽골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속 교류 협력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는 몽골과 수원의 국한된 협력관계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연대를 높이는 한편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의 매장량이 풍부한 몽골과의 공급망 협력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바트뭉크 바트채책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0위권의 자원 부국인 몽골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며 희소금속협력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위한 히토류와 배터리용 희소금속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트 채책 장관도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노하우, 선진 기술을 결합하는 방향에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치 연대 강화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는데 박 장관은 한국과 몽골은 영내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연대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단대안 구상에 대해서도 몽골 측의 설명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한몽경제동 반자협정, EPA, 체결 협상과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도 속도를 낼 방침으로 박 장관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하반기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신설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에도 양국은 가서명했는데 한몽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교류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양국 대기질 개선 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끝났다며 중국이 공개한 이것, 한국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싸구려 반도체는 만들었어도 한국이 전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HBM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폭탄 발표를 하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가 발각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삼성전자 연구원에 접촉해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들을 모조리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결국 삼성이 칼을 빼들자 중국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에 한국인들은 열광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의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만들려 시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이성범 부장검사는 30일 디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50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디램 반도체 적충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과 디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여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삼성 전 직원이 빼돌린 기술은 이전에 도둑맞은 기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 빼돌려진 기술은 바로 HBM이라고 해서 요즘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뜨거운 새로운 디램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로 인식되고 있는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최첨단 디램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디램을 적층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초기 HBM 역시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위해 제작됐으나 AI 등으로 GPU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HBM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조 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HBM 수요는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 또 내년에는 30%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HBM, 현재까지는 삼성과 SK가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미래 기술이자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삼성 전 직원이 이 엄청난 기술을 빼돌린 후 중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자 미국 1위인 마이크론조차 만들지 못한 HBM을 중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HBM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칩에 필요한 HBM 자체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HBM 자급을 이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국 주요 디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캑스MT가 HBM 자립을 위한 중국의 최고 희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이렇게 HBM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 충격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HBM 생산에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 같은 최첨단 기술은 필요 없어 최신 장비가 없어도 중국이 자신만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반도체 회사 간부는 스캠피에 창신 메모리가 자체 HBM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창신 메모리는 글로벌 최신 제품과 비슷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국이 대놓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이 대량 생산해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철수하기 어렵다며 조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 상황에도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늘릴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며 절대 중국에서 철수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중국을 반도체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어 미국의 압박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안에 운영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는 현재까지 150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투자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전하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예상을 깨고 삼성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로 옮긴 데 이어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려 했던 반도체 공장도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로 알려진 인도공과대학을 나온 천재 엔지니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R&D 센터를 짓는 것보다 인도에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하려는 삼성의 극단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올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목표로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반도체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면 인도 중앙정부가 시설 건립 비용의 50%를, 정부가 20%를 지급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70%를 인도 정부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 매체인 이뉴스 유럽, 이누즈 유러프은 극단적 수준의 인센티브라고 평했습니다. 인도의 테크 전문 매체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은 인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의 삼성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모디 총리와 이재용 삼성 회장의 특별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재용 회장 사랑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삼성 공장이 있는 주변 지역들이 다른 인도의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복지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나 인도인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동안 현지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인도에 공을 들인 게 국빈 오찬 초청자 명단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재계 총수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의 예정을 확인한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인도 모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놓고 삼성전자를 선두기업이라 칭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인도에서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도 대표 기업인들과도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용 회장은 아시아 최고 부자로 유명한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도 참여했는데요. 당시에 인도 전통 복장인 자주색 터번을 두르고 노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채 결혼식에 참석해 전 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시 순핵 영국 총리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든다는 역대급 파격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 관련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강행시키면서 영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영국이 한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곧 유럽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진다.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비싼 땅에 나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영국 총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영국이 제2의 한국으로 대변신하기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결정들은 무엇인지. 1980년 5월 12일 잉글랜드 사우샘프턴에서 태어난 리시 순핵, 펀자브 브라만의 후예로 부모님 모두 인도계 영국인입니다. 할아버지인 람다스 순핵은 인도의 회계사였으며 1935년 대영 제국 치아 케냐 지역의 관료로 뽑혀 아프리카로 이주했고 다시 1960년대에 영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아버지는 NHS 소속 일반의로 어머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근무했습니다. 집안이 매우 부유했죠. 리시 순핵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국에서 상류 엘리트의 교육 코스를 받게 해주었고 자녀를 정치가, 의사, 국제기구 고위직으로 길러냈습니다. 리시 순핵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사립남학교 7개교를 이르는 퍼블릭 스쿨의 일각인 명문 인체스터 칼리지에 11세로 합격했는데 순핵의 부모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투자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리시를 어떻게든 지원해 학교에 보냈습니다. 재학 중 학생 임원, 헤드보이를 맡는 등 명문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인정받아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PP를 전공하였고 스탠퍼드 대학교 MBA를 취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순핵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합니다. 또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아동투자 자금 운용 더 칠드런즈 인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지먼트이라는 헤지펀드에 입사하여 고위급 임원으로까지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동료들과 함께 퇴사하여 덜렘 파트너스, 셀러메이 파트너즈, 나는 헤지펀드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해 7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을 하자 압도적인 지지율로 리시 순핵이 영국의 새로운 총리로 당선됐고 인도의 아들이 제국을 정복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 최초의 인도계 영국 총리 탄생에 150만 명에 달하는 영국 내 인도인 지역사회는 물론 인도 본토까지 홍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국주의 지배국가를 피지배 국가 후손이 이끌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의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1858년부터 1947년까지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 착취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영국 국적자이지만 혈통의 뿌리는 인도에 있습니다. 이도 언론은 순핵 총리의 총리 지명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발행부수 기준 세계 3위 신문이자 인도 최대 힌디어 일간지 다이니크 바스카는 순핵은 과거 인도가 당한 모욕에 복수했다며 인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인도 지도자는 매우 약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영국의 총리는 인도계에 나고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인도를 지배했던 국가의 지휘권이 지금 인도계 총리 손 안에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영국 주류 사회에 속한 순핵 총리가 힌두교도임을 숨기지 않는 것에도 열광했습니다. 2020년 하원 의원 서약 당시 그는 성경이 아닌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 위에 손을 얹었고 힌두교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종종 노출했습니다. 순핵 총리가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에게 기도하는 영상, 힌두교 제사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트위터에서 퍼졌습니다. 인도 여당 인도국민당 BJP 프리티 간디 의원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문화와 뿌리를 존중하고 인정한 자랑스러운 힌두교도의 부상을 크게 반긴다 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순핵 총리가 관심을 또 한몸에 받고 있는 이유는 그와 그의 아내의 재산 규모는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순핵 총리의 아내는 인도 재벌의 딸로 그녀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 인포시스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순핵 총리가 아내의 막대한 재산을 불려줄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사상 첫 인도계 영국 총리이자 사상 처음으로 영국 왕실보다 돈이 많은 영국 총리가 탄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핫한 영국의 순핵 총리가 최근 한국 관련 너무나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을 제2의 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으로부터 2만 5천 톤급 군함 4척을 사들인 것은 물론
영국의 공군도 한국산 전투기를 대규모로 사들여 도배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순핵 총리는 한국의 자주포로 영국 육군을 획기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독일산 자주포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원래 미국에 주려 했던 영국 내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도 한국에 주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해군도 한국산 함정으로, 영국 공군도 한국산, 영국의 육군도 한국산 자주포로 도배하고 이제는 영국의 원전도 한국산 원전을 지어 영국인들이 한국의 기술로 생산된 전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 내 한류 열풍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7일 현지 시간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한다는 제목으로 블랙핑크 하이드 파크 공연에 이어 9월에만 4개 팀이 런던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7월 유명 음악 축제인 하이드 파크 브리티시 서머 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가수로서 처음으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마무가 이달 영국 투어를 한 데 이어 트와이스, 에스파, 있지, ITZY, 여자아이들이 9월에 줄줄이 런던에서 공연하며 피프티와 뉴진스는 영국 차트에 진입했다고 가디언지는 전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영국에서 한국 걸그룹 인기의 한 이유로 영국 걸그룹의 몰락을 들면서 한국 걸그룹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섬세하게 조율된 성공 공식을 가지고 영국의 상륙해 빈자리를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시대와 레드벨벳 등의 곡을 작업한 클레어 로드리게스리는 음악은 귀에 쏙 들어오고 패션 스타일링은 정확하고 안무는 훌륭하며 무대 연출은 세심하다며 진짜 여성의 힘이 있고 우리 무리로 와우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 걸그룹의 매력은 다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각 멤버의 성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며 개별성이 유지되고 팬들과 관계를 맺는 점도 인기의 한 요인으로 풀이했습니다. 가디언즈는 영국 음악계와 K-팝이 점점 더 엮이고 있고 영국에서 K-팝을 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류 열풍이 뜨거운지 영국을 대표하는 대학 중 하나인 세필드 대학교를 비롯한 영국 대학교에는 이렇게 한국자료실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을 위한 곳인데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영국인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렇게 영국 대학교에서 직접 한국자료실이라는 공간을 세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필드 대학교는 197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사, 한국 현대사회, 한국 전통문화와 같은 이외의 과목들을 특화하여 교육하는 등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